2차 한국 작가회의 집단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1차 집단회의 사회를 맡게 된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어려운 몇 개월의 시간, 4달의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의 시작이 이상한 무속 종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권력의 가장 전형적인 사회를 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문제와 무관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우리 1차 한국 작가회의 집단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뭔가 준비가 서툴고 뭔가 미미하지만, 역시 종교적인 표현을 들면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여야 한다는 그런 말로 우리 집단회를 예상하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작 전에 우리 사무총장님 인사 말씀 잠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경동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저희 강영철 이사장님께서 또 먼저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인사 말씀 드려야 되는데 굳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라고 함께 해주신 이사장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 작가의 내란 전국 이후 최선을 다해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 함께 온 것 같습니다. 바로 내란이 터진 그날 저녁에 저희 대변인단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성명 발표를 했고요. 그 후로는 아예 내란 종식의 주간 설정했고, 그 나중에 시민 집행 이후에 단식과 광화문 농성대라, 민주주의 단식 등으로 저희의 역할을 하려고 함께 해왔습니다. 토요일 집회 같은 경우는 100여 명 가까운 회원들이 깃발 아래로 모이시는 분들만 하고, 그 외에 많은 회원분들, 민원인들이 그 광장에 함께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막판 과정에 가서는 잘 아시듯이 저희 한국 작가의 2,437명 선언과 한강 작가들이 비롯한 414명의 문학인 선언이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때 어떤 사회적 여론, 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란 속에 윤석열은 파면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듯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내란 세력들은 여전히 발행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더 큰 문제인데, 전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어떤 극우 세력들이 한국 사회를 지금 다시 발행을 하고 있는 이런 엄혹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전체는 윤석열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으로 전국 1,700여 개의 단체가 모였었는데, 이번 주 회의를 통해서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비상행동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내란 세력들의 청산이 윤석열 파면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이다, 그리고 새로운 광장에 기초한 민주항쟁의 이번 과정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세워내고, 그 정치 세력의 과제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어떤 사회 대개혁으로 가는 이런 역할까지를 해내야 된다는 이런 과제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가의 평론국가, 연구소 등 저희
여러 회원들께서 긴급하게 이 자리를 파면 전부터 준비를 사실은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말과 글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정의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과제를 찾아가는 첫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이번 집단회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이번 역겨울의 시국을 통해서 혹은 사실은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것은 몇 개월의 시기이지만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 어떤 흐름이 반동적인 흐름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러 사항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짚어보고 그것들에 대한 한국 문학의 어떤 전망들이 다시 찾아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국 사회는 지금 기이한 권력의 어떤 억압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시달려 왔었죠. 기이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권력만 기이할 뿐만 아니라 인간마저도 기이한 그런 이 한국 사회의 어떤 현상이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어쩌면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어떤 힘들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어떤 물리력을 통해서 통치를 행사했던 그런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른바 법적 통치, 법치라는 형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다 하게 명확한 대응할 논리들을 제대로 찾아나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법적 통치가 우리의 그 억압의 유권으로 다가온다면 어쩌면 그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 너머의 문학적 상상력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들이 기독교 파시즘, 종교 파시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 틀림없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한 종교의 일탈 현상이 아니라 종교라는 이름을 띤 이 사회의 거대한 그 보수적인 세력들이 이 사회 전체를 재편성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판단도 문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를 지난 1960년대, 70년대부터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있고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칠레의 피노체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처라든지 레이건이라든지 하는 그런 신자유주의 권력을 통해서 이 세계 전체가 신을 하고 있는 그 현상이 폭발적으로 최근에 권력의 위육화 현상을 통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어서 뉴라이트가 한국 사회의 역사를 새로운 판으로 짜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운항 공국회라든지 이승만을 복권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극우 세력들의 그 시위 현장에 나가면 그 뒤에는 운항 공국회라든지 등등 뉴라이트 등의 목소리가 강하게 플래카드 형식으로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뉴라이트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사회 이익 세력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재편해 나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전형적인 한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두 분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그리고 플로어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 또 줌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신 한국 작가의 회원들의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는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 홍기도 선생님께서는 이 사회의 파시즘 현상과 관련해서 1930년대 북시 지배하고 있었던 그 파시즘과 문학자들의 대응이라는 사실들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서구의 사례와 그에 대한 한국민들의 대응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와 함께 한국 문학은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적 논리와 새로운
대안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뒤이어서 오창원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다시피 이런 경천 동지할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척 외면하고 있는 한국 분단의 어떤 보수적인 현실이 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들은 어떤 토대에 근거해 있고 앞으로 어떤 논리적 전개 방향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선생님께서 19시 발표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정은경 선생님께서 종합 토론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청중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도 발표된 내용 이외에도 현 시국과 한국 문학의 새로운 전망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소회나 혹은 이 작은 계획부터 큰 계획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면 기타 없이 말씀해 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역시 줌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신 한국작가의 회원들께도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 말씀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준비된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즉각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감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번져나갈 염려도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많은 이야기들이 이 현실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하는 그런 목소리 형식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중요하겠다. 정리하는 것은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목소리로 넘겨도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면 더 좋겠지만 이 자리에서 어떤 정리된 의견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다만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일단 홍기동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동 선생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홍기동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의 제목은 1930년대 문단의 파시즘 대응과 문학의 미래입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지니까 파시즘이라는 입장에서 사태를 분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입장에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파시즘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파시즘은 세 가지 정도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극단적인 형태의 민족주의다. 두 번째가 대중 조작과 폭력을 통해 가지고 행사되더라.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 가지고 너무 좀 차이가 많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보자면 일단 민족주의는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우익이라고 하는 데서 별로 없거든요. 반공을 중심으로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특징은 체제에 대한 것으로 사고를 집중시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윤석열 씨가 이제 계엄을 선포하면서 긴급으로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북한 공산당 세력이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용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체제 문제죠. 그 다음 이제 헌재 판결이 나오니까 나경원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헌재의 결과를 예상했다. 나는 이제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거다. 이런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통령 후보 나오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그 폭력이라는 부분을 보면 폭력과 대중조작이라는 걸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다라는 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헌재가 원래는 5대3이었는데 좌파가 협박을 해가지고 8대0이 됐다. 이런 것들. 검증할 수 없는 우원기업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폭력적인 양상을 본다면 전쟁을 유도한다든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포부령을 선포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서부 지구를 습격하고 그다음 공수처 차량을 습격하고 이런 것들. 그럼 일상적으로 집회 나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자질구레하게 폭력적인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다음 특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친일 파시즘이 해방이 되면서 나타났던 방식이 뭐냐면은
반공의 틀을 쓰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공이라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역시 우리나라 그 파시즘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제하고 나서 그러면 30년대에 파시즘을 둘러싸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작가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교주의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 한 7번째, 8번째 줄 보면은 이렇게 저는 얘기했습니다. 문단에 등장한 이후 김기림은 권태에 찌든 현대 문명을 야유한 본편으로 원시성을 강조하는 한편 편내용주의, 공식주의에 찌든 카프를 비판하면서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했던 김기림이 시에 있어서의 기교주의의 반성과 발전을 발표하면서 조선 모더니즘 공모자들이 현대 문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던 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산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김기림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걸 보려면은 당대의 유럽 동향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장 위에서 5번째 줄 보면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반파시즘을 내걸고 지적 협력 협회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 국제작가회의는 좌우가 연합한 작가들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34년 2월 파쇼 지지 세력이 파리 폭동을 일으키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인민전선이 출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그 3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분위기를 보면은 일단은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시즘 저거는 야만적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연합전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림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걸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기 동의하고 나선 게 임화입니다. 임화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해야 되긴 하는데 방향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림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 보면은 이미 기교주의의 반성을 전개한 김기림을 향해서 그들은 결코 자기를 기교주의라고 부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임화는 김기림을 비판합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임화가 참 전략적이구나,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반성하는 사람한테 반성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임화는 이런 비판을 통해 가지고 임화로부터 좌우연합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임화와 김기림은 일단은 그 좌우연합 전선을 만드는데 동의한 게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은 신문학파의 박용철이었습니다. 근데 박용철은 여기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또 원래 김기림은 박용철이나 신문학을 되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문단 네 번째 줄 보면은 박용철 씨는 시론으로 센티멘탈즘을 주장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씨는 나와 대척점에 서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철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논쟁에 끼어들면서 김기림은 그냥 유럽에서 유행하는 것을 무조건 이제 달려가지고 수용하는 생각 컴플렉스 뭐 이런 쪽으로 폄하합니다. 또한 이제 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신문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문단 두 번째 줄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 시의 무사상성의 주장, 그것이 한 개의 사상이라고 비판했을 때 그들은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이런 식으로 임화 입장에서는 나는 사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사상이다 라고 비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용철이 동의하지 않았었죠. 다음 장 이제 첫 번째 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에게 임화의 비판은 그저 문단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도발로 치부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협소한 조선 문단에서 문단 헤게모니 장악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 비열한 도배라고 임화를 비판합니다. 그 다음 문단을 정리했습니다. 읽겠습니다. 1935년 6년 벌어졌던 기교주의 논쟁을 정리한다면 그간 대립해온 모더니즘 이론가 김기림과 해산한 카프의 서기장 임화가 파시즘에 대항하기 위해서 작가들의 좌우 연합을 통하여 나름의 운동을 모색했음이 드러납니다. 실제 함대우는
유럽의 지적협력국제협회에 상응하는 한국의 지식인 연맹 결성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순수문학을 지향했던 박용철은 파시즘이 창궐하는 현실 바깥에서 예술의 성체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들과 선명하게 변별됩니다. 1930년대 중반 조선 문단의 지형은 이렇게 좌우 연합을 모색한 세력과 순수 문학을 옹호했던 세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상황에서도 뒤쪽에 제가 쓰긴 했습니다만 한국 작가회의가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자라고 해서 문학 단체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 단체에 얘기를 했는데 3단체는 같이 했고 3단체는 침묵을 하거나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조건을 달았고 이렇게 본다면은 30년대보다 조직 단위에서의 작가의 의식 수준은 퇴보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파시즘에 대한 문단의 대응입니다. 2-1에서 보면 이것은 이제 당시 나왔던 논의들이 제가 보는데 우리 민중문학 작가회의가 우리 이름이었잖아요. 바로 그 민중문학의 전사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상황에서 이러저러한 질문들, 작가들이 하는 고민을 들어보면 작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글을 쓰는 존재인데 글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발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서 행동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괴리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행동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5번째 줄 보면은 행동주의라는 게 뭐냐면 문학의 인간의 내면 세계만을 묘사하는 것에서 나아가 작가의 활동과 작품에 있어서 혁명적이고 모험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스페인 내전이 벌어지니까 총 들고 스페인으로 뛰어나간 작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이름들인데요. 바로 밑줄에 조지 오웰, 해밍웨이, 파블로 네루다, 땡땡즈베리, 앙드레 말로, 위스턴 휴 오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작가의 글로서 말하는 것과 그 다음 행동으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통일시켜 나갈 것인가. 저는 이제 근대 문학이라는 것도 어차피 이전 문학과의 단절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규정된 거라면 앞으로 이제 문학이라는 것도 다시 이렇게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참조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35년, 36년에 조선에서 유행처럼 이제 번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고장 프랑스 파리가 근대의 상징으로서 반파시즘 투쟁의 근거지가 될 수 있었던 반면에 식민지 조선 경성은 파시즘의 압박을 정면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교주의 논쟁을 통해 가지고 김기림과 임화가 모색했던 좌우 연합도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실패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가령 김기림 같은 경우에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세계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성이 있고 교양이 있는 개인이다. 이성이 있고 교양이 있는 개인들은 그 단위에서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사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 민족이란 단위를 집어넣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세계주의를 포기하진 않았지만 그 민족을 단위에 놓게 됩니다. 저는 이제 바다와 나비라는 시는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임화 같은 경우에 다음 장입니다. 문학 바뀌어서 임화는 이제 국제주의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족의 특수성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제 나중에 해방됐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게 그 2-1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목했던 일제 말기 이와 같은 사상의 고투가 있었기에 해방을 맞아 임화는 전국 문학과 대회에서 조선 문학과 동맹이 추구할 방향으로
완전히 근대적인 의미의 민족문학 이외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김기림은 민족문학과 민족주의 문학의 차이를 정리함으로써 민족문학에 대한 옹호를 피력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기교주의 논쟁까지 임화나 김기림은 제가 판단할 때 이류 비평에 불과했습니다. 별로 거기까지는 배울 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앵무새 모양 저쪽 그 코미트에서 무슨 소리 하나 이거 쫓아가는 게 임화였고, 그 다음 유럽에서 뭐가 유행하나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면서 나 너보다 잘나라 혼자는 게 김기림이었습니다. 작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경고하면서부터 이 비평의 수준이 상당히 조밀해집니다. 현실로 들어온 거죠. 붕 떠있는 이론에서. 저는 이게 우리가 배울 바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 작가회의를 이제 만들게 된 이론의 바탕에 깔려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주목할 게 네오 휴머니즘입니다. 저는 우리 문단에서 모더니즘 경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장난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수영이 남의 시 논쟁을 통해 가지고 어렵게 쓴다고 해서 모더니즘 아니다 논쟁까지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네오 휴머니즘 모색의 두 번째 줄인데요. 모더니즘은 자본주의 속물성을 경멸하며 근대 체제로부터의 탈주 지향을 바탕에 깔고 있는 사조입니다. 대표적인 게 유럽 바깥으로 떠돌았던 랭고라든가 그다음 타히티 섬으로 이주한 폴 고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김기림이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서정주가 처음에 흉내내려고 했던 게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런데 1930년대 초반 파시즘이 확산되자 모더니스트들을 위시한 유럽 지식인들은 이것을 이제 근대 몰락의 어떤 시작으로 파악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만약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파시즘이 대두했으면은 그래 니들은 그래 그럴 거야 라고 했을 테지만 자기들 안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근대에 어떤 위험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줄입니다. 5쪽.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의 인간 유형을 모색하며 네오 휴머니즘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킨 작가가 앙드레 지드였습니다. 앙드레 지드가 이제 근대가 몰락하니까 새로운 인간형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발표된 게 뭐냐면은 두 줄 밑에 앙드레 지드, 로멘 롤랑, 루이 아라공, 앙리 바르비스 등 유럽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대거 참여했던 국제 작가 회의는 새로운 휴머니즘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을 거쳐서 조선으로 들어오니까 휴머니즘을 다시 모색하게 됩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은 앙드레 지드에 대한 평이 카프 쪽 비평가들의 평이 극단을 합니다. 처음에 막 좋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아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33년에 이제 현실에 뛰어들면서 앙드레 지드는 근대를 대체할 어떤 가능성을 사회주의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36년에 러시아 갔다 오서 보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대안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걸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많이 바뀌죠. 자, 이런 논의를 처음 이제 가져온 사람이 백철입니다. 근데 백철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카프에 대한 탄압이 많아지니까 카프에서부터 탈출하는 방식으로 이걸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휴머니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에 주목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문화를 정치, 경제하고 별개의 영역으로 설정해버립니다. 문화를 고립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반파시즘 인문 전선 같은 그런 흐름으로부터 전혀 동떨어진 어떤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친일로 나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안함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좌우가 연합했는데 우파는 계급적으로 쟤네들은 중산층 사상이다, 잡계급이다. 자본주의를 이루는 두 가지 계급이라는 게 부르주아가 있고 프롤레타리아가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거 얘네들은 중간에 동요하다가 둘 중 하나로 휩쓸려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하고 좀 다른 게 이제 김호성입니다. 김호성의 논리는 니체와 하이데거의 어떤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불을 받쳤던 게 탈근대 논리입니다. 탈근대 논리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바로 니체 하이데거죠. 근데 놀라운 게 물론 김호성이 그때 일본에 가가지고 근대철학, 현대철학을 배워서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논의하는 방향과 비슷합니다. 이건 좀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먼저 이제 김호성이 그 근대를 비판하는 논리를 보겠습니다. 오쪽 밑에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줄. 김호성은 르네상스가 배태한 개성으로서의 인간, 사유하는 인간은 현실적으로 자유 경쟁의 독점 형태로의 전화로 인한 사회적 조건의 지배 밑에서 문화적으로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독립체계의 완성에 의한 압력 밑에서 매몰되고 말았으니 사회적 또는 문화적 압력에 매몰된 인간을 해방시키며 인간의 주체적 기능을 고취시키는 논의가 바로 네오 휴머니즘 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이제 카프 쪽이었거든요. 이제 근데 카프 쪽도 비판하는데 마르크시즘 또한 인간의 주체성을 제약하는 지점에서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에 의한 인간의 피제약성을 풍부하고 인간의 실천성을 고주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위대한 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시즘은 사회적 제약을 절대시한 까닭에 인간의 주체적 기능을 전혀 무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막스주의에서부터 벗어납니다. 지금 박사학위 논문이 김동리인데요. 김동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오 휴머니즘을 신라 정신 위에서 설정합니다. 그는 신라 정신의 총화를 화랑이라고 단언합니다. 화랑은 북선도라고도 했는데 북은 이제 물론 신라죠. 선은 신선 선자 쓰는데 사람 인자에 산산, 외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자연을 성장한다고 파악을 했고 그러니까 선은 바로 자연과 융합한 인간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김동리는 신라 정신을 근대 과학주의에 맞서는 자연 중심 사항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리는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자연 중심으로 이것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데 이것 말고 근데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까지 같이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붕뜨죠.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 돼서 남북으로 나뉘니까 이런 이제 제3의 어떤 길은 현실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마지막 문단입니다. 신체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내세웠던 게 신체제죠. 두 번째 줄에 그 부분입니다. 니시다 기타루를 중심으로 하는 교토학파는 근대적 개인 단위에 근거하여 구축된 근대 체제를 낡은 체제로 단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가 구체제고 자기들이 내세우는 게 신체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 전통에서 확인되는 집단에 입각하여 새로운 체제를 구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멸사, 공공, 따위가 뭐 그런 겁니다. 집단 운영에서도 정책을 결정한 존재가 있을 텐데 팔괭이루, 그러니까 팔괭이라는 것은 사방팔방할 때 팔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가 하나의 중심이 있는 거고 공간적으로 만세일계 시간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하나로 쭉 흘러가는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 공간적 중심이 바로 천황이고 천황의 뜻에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던 사람이 바로 비평가 최재서, 그다음 시인으로는 서정주, 두 사람 다 이제 모더니즘 쪽이었죠. 일단 그렇게 하고요. 이광수 소설가, 극작가 유치진 이렇게 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학의 미래입니다. 현재 세계는 1930년대 상황과 많이 유사합니다. 가령 장기 불황 형태로 계속 갔단 말이죠. 공화까지는 안 갔어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세계적으로 장난치면서 그런 거 갔었는데 아마 요번에 트럼프가 하는 것들이 이걸 결정적인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도 보니까 스모드 홀리 관세법이라는 게 바로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계적으로 스트롱맨을 이제 계속 대표를 뽑는데
대중들이 불안하고 현실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로 나갈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세계적으로 계속 이제 결코 작지 않은 충돌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찬가지로 1990년대부터 해서 탈근대 논의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당시의 그 근대 종원 담론하고 또 일치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지금도 당시 작가들이 했던 고민들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학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때 가졌던 고민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작가회의 내에서도 조직 정기와도 상당히 긴밀하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 작년까지만 해도 작가회의가 그 전까지만 해도 너무 급격하게 조합주의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예컨대 나는 회계를 내는데 왜 나한테 지면을 안 주냐 그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계단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작가회의는 제가 보기엔 그거 하려고 만든 조직 아닙니다. 싸우려고 만든 조직이에요. 군사 독재하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요번 투쟁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꿔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란주로 만드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허덕이 안 그래도 적자였는데 적자폭이 더 커졌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조합주의로 가가지고는 작가회의가 존재 의미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가령 한국시인협회 같은 경우에 논의되는 게 뭐냐면 거기서 대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그 예술원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로만 얘기가 됩니다. 예술원 문제 많은 거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입각해서 문단 내에서 논쟁을 꺼내가지고 바꾸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한번 누가 한 적이 있잖아요. 그 누구죠? 신영목 씨가 이것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한번 얘기했다가 줄어들었죠. 예컨대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변화가 그 문단 지형의 변화로 나갈 수 있도록 한국 예술의 변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도 이 속에서 가능할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기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은 한국작가회의 현실과 관련돼서 국민공부에서 제1차 집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담회의 주제가 더 많은 정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하여인데요. 홍기도 선생님께서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정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 필요성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 문학의 역사와 그 문학의 역사와 관련된 세계 문학의 역사, 문화오 국제작가회의, 그에 연결된 반파시즘 민전선, 그 전에 있었던 지적협력 국제회의와 같은 것들이 한국 문학의 역사적 전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현 시국으로부터 어떤 시사점을 연결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중간에 파시즘을 옹호하는 그런 문인이 생겼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아마도 오창원 선생님께서는 그와 연관된 발표를 해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개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한국 문학의 전체적인 보수화 경향이 왜 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